자, 그래서 봉수는 아까도 계속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비가 오면 어떡하냐? 비가 와서 연기나 불을 못 피울 때 어떡하냐? 간단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뛰어가라고 돼 있습니다. 뛰어가라. 못 올려? 그럼 뛰어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수십 리 정도니까 힘들긴 해도 어찌됐건 가면 빠르죠. 그냥 어떻게 이러고 있는 동안 빨리 뛰어가서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역시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조한 것처럼 봉화라는 게 단순히 신호 보내고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타 수행입니다. 예. 오타는 못 봤네요.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변 지역에 대한 이 하나의 초소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분께 말씀해 초소고 주변을 경계하고 그걸 갖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항상 봉수 이야기하면 변경에서 뭐 압록강, 두만강 일대 변경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봉수를 쭉 해서 서울에 있는 목록산 봉수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걸 수도 있겠죠. 얘네가 거기를 몰래 돌파해서 중간에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부터 봉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다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나하나가 초소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수라는 건 단지 불 피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시, 보고, 전달 해야 되는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제죠. 그러니까 일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자, 봉수제도 좀 이 유래 연역을 좀 보죠. 사실 우리나라 봉수제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봉수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걸 가져왔고요. 중국 봉수제의 기원은 주나라 이전부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주나라 유황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봉자나 이런 숫자 또는 봉화 이런 개념의 글자들이 보이는데 다만 왜 추정을 된다 그러냐면 그게 정확히 그런 식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그 주나라 정도 되는 이 기록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고사들이 남아있는 정도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를 하지만 그 주나라 유황의 고사를 통해서 이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봉수를 변방과 중앙에서 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련된 유물 유적들을 쭉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상형 문자를 통한 통신 방식 그리고 북에 의한 긴급 보고의 전달 그리고 편지 등은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썼냐가 확인이 안 되죠. 자, 주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뭐 굉장히 가까운 나라처럼 생각되면 굉장히 옛날입니다. 지금 뭐 실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옛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물 유적 남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죠. 다만 이런 전달선에 보다 체계화되고 통신수단이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갖춰준 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후대 일이겠죠. 계속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다 어디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실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다 조선시대죠. 고려만 해도 봉수 시스템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다만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각 제후국의 변경이 아주 폭넓게 설치가 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와 뭡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죠. 그게 춘추 전국시대인데 보통 어느 시대가 더 격렬했을 것 같습니까? 막 전쟁하고 막 서로 다 죽이고 이런 거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전국시대죠. 그게 전국시대고 그래서 이 춘추시대는 막 공자님에서 춘추일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춘추일이. 그때는 전쟁을 나가도 이런 겁니다. 진짜 말로 싸워요. 말로 싸우고 얘기를 하다가 명분에서 밀리고 이거는 의롭지 못한 군대입니다 이러면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이러고 돌아갑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막 군대 이끌고 가서 막 말싸움하다가 돌아가고 이럽니다. 근데 전국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전국시대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이 고대 유명한 병법가들 들어보셨죠? 손자, 뭐 오기 이런 사람 다 전국시대 인물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특출나게 등장하느냐? 춘추시대는 이 정도의 그 참모들이 책사들이 필요가 없는데 전국시대는 필요한 겁니다. 왜? 상대방을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들이 다 그런 거죠. 전쟁 기술, 병법서 가장 발달할 때가 이 전국시대입니다. 이때 명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뭡니까? 힘이죠. 힘. 힘의 논리가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그 전국시대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전쟁이 대규모 전쟁이고 피해 양상이 커지니까 각 나라마다 누구를 군사로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겠습니까? 옛날 전쟁 양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옛날 전쟁 양상은 누구만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서구나 젊은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죠?
그게 왜 나온 거냐면 책임감을 느끼라는 얘기도 있지만 옛날 전쟁은 누구나 귀족만 나갔습니다. 귀족. 그러니까 나라의 전쟁이 나면 귀족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백성들도 전쟁 나가서 당신들만 싸우니까 그 정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키는 건 귀족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갑옷 같은 무기, 말 이런 그 무장체제, 방어체제가 발달하는 거죠. 다양한 무기가 나오고 귀족들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차 같은 거 사용하고요. 근데 이 전국시대 점점 오면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도 삼국지에 뭐 조자룡이나 관운장 같은 사람 뭐 청룡을 써주고 막 100만 대군을 뚫고 가지만 이거는 소설 얘기고 실제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힘세도 한 30명 덤비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팔다리 잡고 늘어지면.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규모가 커지고 피해가 커지는 전쟁을 하니까 점점 뭐가 필요하냐면 병력 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귀족만으로나 지배층만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데려갑니까? 전쟁에? 그죠. 백성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백성들에서 이제 국민 개병제라 그러죠. 모두를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의 권한을 그만큼 약화시켜야겠습니까?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누구에게 점점 권한을 줘야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권한을 줘야겠죠. 그러면 오히려 백성들의 권리란 건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역사적으로 모든 서구나 동양이나 다 이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이런 투표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백성한테 왜 갑자기 투표를 주냐? 시민들한테.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죠.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부터는 압박하는 정도나 귀족의 특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소위 말하는 상위 계층인 분들은 많은 특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차별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바뀌니까 국가 간의 이합집산이 막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춘추, 칠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막 각종 별의별 패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전쟁에서 제일 많이 이긴 사람들인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전쟁이 거듭되고 그다음에 적의 상대국의 약점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의 정전 양상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되죠. 그걸 못 지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신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도 갖추되 연락을 할 수 있는 봉수제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 크게 발전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한대에 이르러서 이 우역통신과 봉화통신이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역과 봉수가 동시에 이용됐다라고 이야기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용됐고 이제 한나라 정도 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게 그렇죠. 체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 제국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진시황의 진나라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진나라는 그러니까 최초로 통일한 큰 의미를 가져오고 수많은 제도를 바꿔서 그 이후 중국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짧게 존재했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제국 체제를 갖추고 몇백 년에 이어지면서 시스템을 갖춘 건 어딘 겁니까? 한나라죠, 한나라. 그러니까 자꾸 한 당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만큼 기본이 된다는 거죠. 한나라와 당나라가. 그래서 한대부터는 이 기록이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뭐가 확인되냐면 봉수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봉수를 규정을 하고 운영을 했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구체적인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중국에서 한나라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로 비교하면 굉장히 멀죠. 한나라 정도면은. 삼국지는 다 아시죠? 네. 삼국지의 그 사마염이 진나라 통일할 때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280년이에요. 280년. 그럼 막 제갈공명 나오고 막 조조 나오고 막 이럴 때는 한 20년, 30년 이때입니다. 10년대. 그러면 굉장히 옛날이죠. 그야말로 2000년 전이죠. 이때가. 근데 지금 이 앞에는 그것보다 더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대에서는 처음으로 30리 간격으로 봉수대가 설치됐다라는 규정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역시 가능했으면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30리만 한 대씩 하면 중국 땅이, 당나라가 물론 지금보다 좁지만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30리마다 봉수되면 조금 가다 보면 봉수대, 조금 가다 보면 봉수대라는 얘기인데 불가능하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만 규정은 원칙대로 그 봉수의 연락 시스템을 최대한 이렇게 갖추자 하고 갖고 노력을 하려고 그랬다는 의도가 반영된 거겠죠. 자, 그리고 이때의 규정에는 봉수대의 인원, 역할, 거화재료, 거화재료니까 불을 피우는 재료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에 불을 올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로 중국에서 알려져 있는 건 이리똥을 사용했답니다. 이리똥. 이리똥이요? 이리 아시죠? 이리의 변똥. 그래서 그걸 왜 넣냐면 지금 그냥 설명되는 건 뭐냐면 특히 늑대의 똥, 이리똥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잡아먹잖아요. 다른 동물 잡아먹는 데 있다 뼈나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똥에 반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연기를 피우면 곧게 올라간대요. 곧게 올라가.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럼 뭘 피우려고 그러냐면 이리나 늑대를 잡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쉽게 잡힙니까? 쉽게 안 잡히니까 여우똥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짐승, 사슴이나 토끼똥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어려웠겠죠. 여우나 사슴, 토끼 있으면 당연히 사슴, 토끼 잡으러 가지 여우 잡으러 가겠습니까? 늑대는 위험하죠. 이리나 늑대는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연기를 피워 올릴 때 그런 몇 가지 재료들이 있고 특히 짐승의 변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봉수제도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군사적 목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던 기록은 언제부터로 알려지면 고려 중기 때부터 찾을 수 있는 고려 중기. 그러니까 이때도 조선 같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고려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다만 삼국시대 기록부터 이 봉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발견이 돼요. 봉자가 들어간 지명.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어떤 봉쇄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이 지역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삼국 유사에 보면 유사의 유자는 무슨 유자입니까? 남길 맞죠? 그 다음 사는 역사사자라고 하실까 봐 여쭤본 거죠. 예. 그렇죠. 일사자죠. 일사자. 예. 이런 거. 이제 공부를 깊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예. 삼국사기 할 때 사자는 뭡니까? 삼국사기 할 때 사자. 이러니까 또 헷갈리시죠. 그렇죠. 그때는 역사사자죠. 예. 그거는 사료고요. 예. 이 많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삼국유사에 보면 그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 허황우 들어보셨죠? 허황우 올 때 배를 횃불로 안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배를 이제 들어오게 하면서 횃불로 안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때 그 봉수를 운영한 게 아니야, 봉화를 운영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요. 정확한 그 봉수 시스템인지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봉수제도 연구한 저서나 논문들 보면은 삼국시대부터는 봉수제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연성은 높죠. 중국에서 이미 한참 쓰고 있는데 뭐 삼국시대 안 쓰겠습니까? 다 배워와서 방어 시스템을 갖췄겠죠. 거기다가 삼국이 서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런 방어 시스템이 없었을 리 없죠.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나 있느냐?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군현 및 변방이 이제 국경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되니까 좀 복잡하신데요. 삼국시대나 고대에 대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개경이나 조선시대 한양의 규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의 뭐 신라, 초창기의 신라, 뭐 고구려 백제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 일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완전 다 게임이 끝나겠죠. 이 정도의 규모가 간다면 있을 수 없는 규모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수도는 이미 극도로 발전한 시기고 조선시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선 초기에 지금 추정인데요. 정확한 호적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조선 초기만 해도 서울 한양의 인구가 10에서 20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만을 뭐 조그만해요라가 아니라 1400년대에 10만에서 20만 추정되면 그 인구가 엄청난 거죠. 북경 정도 말고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사 연구하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는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정근대부터 수도가 과도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방향이 조선시대부터 오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와 있잖아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지.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다 함께 수도권에 사시지만 이게 정상적이 아니란 건 누구나 이제 부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근대부터 쭉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삼국시대는 그야말로 진짜 도성,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읍성 국가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정도의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딱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최고의 교통로나 군사로에 중심되는 곳 위주로 봉수가
배치돼 있었을 거다. 조선시대 환경이면 이렇게만 깔려있지 않겠죠. 다양한 경로의 보고체계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커버해야 될 변경의 길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지죠. 조선시대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국경이 어디부터 어디 겁니까? 압록강부터 두만강이잖아요. 그럼 그 일대의 주요 딱 들으셔 사군 육진만 해도 어떻습니까? 각각 다 보고 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의 정도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주요한 도로, 군사 도로 중심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봉수가.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성과 지방의 산성을 연결하는 교통로와 병역의 정보를 주고받는 체제, 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고대 국가의 정치 군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연락망이 갖춰져 있는 도로 자체가 그 고대 시대의 국가를 운영하고 방어를 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하나의 주요 뭐라 그럴까요? 통신망이 된다라는 거죠. 누누이 강조하는 왜 이걸 강조하면 이때는 이게 몇 개로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 두 개 정도가 기능을 못하더라도 어떤 겁니까? 대신 해줄 수 있는 기능 가진 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려 조선 정도 오면은. 특히 조선은 그게 더 심해지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통신 뭐 한두 개 안 된다고 통신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런 망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하다못해 랜턴도 있고 우리도 봉수를 올릴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한두 개로 연락, 그래서 세월호 석한테 자꾸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무전기나 이거 핸드폰하고 몇 개 안 됐다 그래서 계속 통신이 안 됐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지금 되고 이거를 해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통신수단 이렇게 많은데 뭐 했냐? 책임을 다 안 했다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럼 뭐냐면 이 강조하는 거 이거 하나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 두 개 막히면? 그렇죠.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뭐 견훤 같은 사람이 특공대 이끌고 신라 가서 약탈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신라의 도성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런 게 마비돼 버린 겁니다. 한두 개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견훤이 무예가 뛰어나고 후백 제군이 뛰어나도 어떻게 신라 도성까지 가서 왕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약탈하고 다 잡아옵니까? 그러면 저런 통신망이 막혀버린 거죠. 그런 부분을 갖고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 올리고, 그렇죠. 두 개를 올리면 적의 국경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멀리 보였을 때 두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했을 때 세 개, 침범했을 때 네 개,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섯 개. 실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원칙입니다. 원칙.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지 잘 확인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을 보면 며칠 만에 왔다, 얼마 만에 전달이 왔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원칙을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터져서 한 개를 올렸다, 두 개를 올렸다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세 개를 올렸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 원칙을 갖고는 이거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범의 정도를 갖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애매하죠. 적이 국경에 나타났을 때와 국경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 문제가 있죠. 저 멀리 있다. 아니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 돌아갔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계속 규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항상 어떤 규정이 있어도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터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까지 왔다 그냥 돌아갔다. 그럼 이 연락 어떻게 할 거냐. 돌아갔어. 불 꺼. 이러기가 참 한계가 있죠. 이미 쭉 연락은 내려갔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다양한 이 봉수만으로 연락이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건 조금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고려시대 아까 얘기했는데요. 고려시대 이 봉수를 뭘로 확인하냐면 송나라 사신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내면 고려도경이라는 걸 씁니다. 이 도는 그림 도자예요. 그래서 고려에 경험한 거를 그림과 글로 남겨놓은 건데 굉장히 귀한 자료죠. 왜냐하면 그 고려에 관련된 자료 자체가 극히 드물어요. 몇 년 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전 지역인가요? 충청도 지역에서 약간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나 했는데 유물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중지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 뭐 문화재위원회 이런 데 가서 다 허락을 받고 뭐 묻어도 된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런 판단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경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답답한답니다. 건물을 못 지어서.
왜냐면 거기는 파면 유물 유적이니까 그게 공사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이제 건설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조용히 파묻고 싶겠죠.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양심적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봤더니 고려시대 유물 유적이랍니다. 근데 고려시대 유물 유적은 굉장히 귀하죠. 대부분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북쪽에 있죠. 개경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고려시대 유물 유적이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고려시대 전공자들은 다 내려와서 건설사에게 시위하자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물 유적지다 이랬는데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좀 전공하는 분들이 고려시대는 지금은 많이 늘었는데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잘해봤자 6,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5, 60분이 내려간 겁니다. 건설사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전공하는 분들이 다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 심리가 이해가 가는 게 고려시대 하는 분들은 유물 유적이 귀하고 자료가 귀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료가 귀한 줄 알고 내려가서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아마 조선시대 유물 유적이 나왔다고 지키자 이러고 왔으면 저 조선시대 연구원에 안 내려갔을 거예요. 한 150명쯤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정말 너무 귀하고 뭐 조선왕조 실록, 비록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정도면 내려가겠지만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 아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도경 더군다나 누가 쓴 겁니까? 고려에서 쓴 게 아니라 외국인의 시각으로 쓴 아주 귀하디 귀한 자료죠.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걸 다 써놓은 건 뭐다? 그래서 복식, 뭐 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리, 그다음에 풍습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병사가 창을 들고 있어요. 창의 모양, 뭐 깃발의 모양 이런 거, 의례 이런 걸 다 기록해놔서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서경이 사실상 뭘 한 거다? 이런 걸 정리해서 자기 황제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한 거라고 보통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스파이 행위죠. 그걸 싹 보고해서 지금 이때가 또 정세가 복잡할 때니까요. 고려가 지금 이렇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스파이 행위인데 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뭐 이거 송나라에 알려져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책 정리한 보고서인데 자, 여기 기록에 따르면요. 이 고려도경을 보면 이 사신단의 배가 흑산도에 들어가면 항상 야간에 항로 주변에서 항로 이렇게 배가 가죠. 그때마다 산 정상의 봉수까지 횃불을 밝혀서 왕성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기를 밤에 야간에 가기 어려우니까 백기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야간에 보냈겠습니까? 야간에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이 길을. 낮에 가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야간에. 그죠? 일부러죠. 왜? 그죠? 길을 안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행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행로 말고 다른 길로 오게 해달라. 뭐 산적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출몰한다. 시기노랑이 출몰한다. 위험하니까 우리 딴 길로 가겠다 이러면 절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거나 아주 훌륭한 선물을 가져올 때 아니면 잘 보여야 될 때 아니면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 돌아가면 뭐가 공개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가 공개되는 거죠. 지형이 공개되고 그 방어 시설이 지나가면서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때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원래 사신이 올 때만 해도 지나가는 관공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 뭐라 그러죠? 방을 붙인다고 그래요. 벽에. 그거 다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 있는 거 다 폐기까지는 아니고 숨겨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붙여놨다가 누가 감찰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신을 가다 보면은 어디 수령 누구 방을 안 띄었네? 이러고 바로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왕성까지 그런 거 인도했다라는 거, 횃불로 인도했다라는 건 이미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따라서 백기를 따서 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려의 봉수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고려사회는 아예 봉수 운영 법칙을 정했던 기록이 아예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뭐가 확인이 안 되는 거냐면 실제 운영 사례가 조선과는 달리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 전공하는 분들은 꿈이 저거 찾는 겁니다. 고려왕조실록. 원래 고려왕조실록이 있었죠. 다 타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뭐 어딘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되게 막 오매불만 그리세요. 그래서 고려시대 하는 분들 맨날 조선시대, 고대 사는 분들, 조선시대 하는 분들 놀립니다. 그 많은 자료를 왜 논문을 못 쓰냐. 고대 사는 분들은 3, 4건 정도의 사료가 있으면 논문 씁니다. 3, 4건. 근데 조선시대는 3, 4건 갖고 쓰면 논문 통과가 안 돼요. 야이 뭐 소설가야 막 이러면서 논문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죠. 고려시대는 그 중간쯤이고요. 자료가 귀한 시대인데 이제 그런 정도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 고려시대 봉수제도는 이 몽골과의 전쟁 때 붕괴돼 버립니다. 붕괴돼서
이때 뭐 완전히 내륙은 다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다 강화도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내륙은 거의 그 초토화가 되고, 또 이때 고려가 택했던 게, 고려 조선 다 그렇죠. 강력한 외세가 들어왔을 때 택하는 게 견벽청야 전술이라 그러죠. 견벽청야 전술은 뭐냐면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 어디에서 백성들 다 이주시키고 뭘 반드시 다 가져가야겠습니까? 가구는 놔두고 갈지라도, 그죠? 먹는 건 다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데려가야겠습니까? 짐승을 데려가야겠죠. 식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싹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집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면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비 올 때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서 지붕 있는 데서 자는 거랑 길에서 잘 수야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피로도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견벽청야 전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물에 뭘 해고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물에 독을 풀고 가야죠. 굉장히 이건 진짜 활용점정이죠. 활용점정. 이거 안 풀고 가면 안 됩니다. 물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럴수록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떤 약점이 생깁니까? 보급선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할 여지가 많고, 보급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죠. 지금은 좀 틀려졌는데요. 이제 워낙 장비가 발달했으니까. 전근대 얘기할 때 군사가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보급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3배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만 명이 출동했다 그러면 보통은 실제 전투 병력은 10,000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조선이 10,000명, 20,000명 나갔다.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자꾸 삼국지 이런 거 보시니까 뭐 거의 60만, 100만 이러니까 10,000명. 지금 한 개 사단이 12,000명이에요. 지금 2000년대에 한 개 사단이. 그게 완편이 거의 안 돼 있죠. 전쟁 상황이 아니거나 최전방이 아니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조선시대 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면.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5만, 6만 동원하고 10만이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10만 동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미 오면서 일단 그 방어 시스템이고 연락체제니까 이것부터 붕괴를 시켰겠죠. 원나라 입장에서는 다 털어버리고 가는데, 이제 고려 말에 공민왕 이후에 이제 원나라 영에서 벗어나면서 이때 보면 왜구 그리고 홍건적 등으로 굉장히 머리 아프죠. 굉장히 당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고려가 다시 국채를 회복하는 동시에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다시 회복을 합니다. 사실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만든 자리가 있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만들어서 시스템을 복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더 심화되긴 하지만 조선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앞시기에는 그렇게 강화가 돼 있지 않았는데, 이 서해안 지역의 진보, 뭐 이런 거 무슨 진, 뭐 청산진, 청해진 말고요. 청해진도 같은 개념이고요. 뭐 청산진, 뭐 다대진, 다대포 있잖아요. 부산에. 그게 다대진이 돼요, 나중에. 그런 진영을 갖추고 보를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다 방어 시스템이죠. 하고 봉수를 재건하는 일에 주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이제 방어 시스템을 다 갖추는 거죠. 갖추는 겁니다. 만약에 원나라 때 북방 지역으로 이런 걸 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원나라의 그 강화를 맺고 있을 때 북방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복귀하면 누구를 대비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까? 원나라를 대비하는 걸로밖에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때는 남쪽에서도 아직 외국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깔지 않는 겁니다. 기초적인 방어 체제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오면서 원나라와 거리를 두고 명나라도 아직 믿을 수가 없고, 또 홍건적이 난무하고 또 왜구가 남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올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봉수 유적지와 봉수 운영 방식 설명드리는 거는 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조선시대고, 고려시대나 이런 것 일부 남아있는데 진짜 일부 운영 방식은 이건 조선시대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걸 갖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선시대는 실제로 이 봉수제도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봉수제도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굉장히 북방 지역에 관심이 많죠. 그건 잘 들으면. 그래서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하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사군육진 개척이 어느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 거는 조금 단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를 거쳐서 나가고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거기를 우리 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어 시스템도 있는 거죠. 자, 사군육진 개척할 때 정벌이나 전쟁을 통해서 위로 북방으로 계속 진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뒷받침되겠습니까? 여기를 정말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해선. 자, 당장 고려시대 때도 어디를 우리 국경선으로 생각했을까요? 일단 압록강은 사실상의 고려의 국경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디 정도만 차지하고 있냐면 고려 조선의 중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어디였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조가 도망갔다는 의주죠, 의주. 거기는 고려 때부터 중국 지역과 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선조가 왜 의주까지 도망가 있으면 하필 왜 의주로 도망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명나라로 점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싸우고 있는데 원래 선조는 가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요동으로 가서 보호받겠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좀 제정신 신하들이 말리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합니다. 요동으로 가는 건. 선조가 의주에 그러니까 거기서 차마 멈춘 거죠. 신하들이 말리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본군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요동으로 점프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러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왕이죠. 그래서 압록강이 있고 그다음 두만강 일대는 고려시대는 거의 확보를 못해요. 이건 다 조선시대 때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누가 가야 되냐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들을 파견하고요. 또 사군 육진 같은 지역에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방어도 구축을 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는 봉수가 포함될 테고요. 플러스 누구를 보내야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보내야죠. 근데 가려고 그럽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면천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막 상을 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도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죄인들한테 죽을래? 북방으로 갈래? 하면서 그걸 3인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조선 전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북방 지역을 압도하면서 나가요. 여진 지역을 압도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바뀔 텐데요. 내용들이. 왜 우리는 조선 전기에 왜 그렇게 정보를 나가냐라 그럴 때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와서 참다 평화를 사랑한 조선이 나가서 혼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실록을 보면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본 겁니다. 그건 명분이고요. 왜냐하면 세종 때도 말씀드려볼까요? 세종 때 처음 정벌 나갈 때 파저강 정벌이라고 하는데 여연 지역을 쳐들어온 그 앞에 뭐 조금 소규모 충돌이 있는데 400명이 쳐들어요. 400명. 근데 정벌 나갈 때 몇 명이 나갔을까요? 15,000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4대 맞고 150대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진 않겠죠. 여진족이 조선한테 잘하고 말 잘하는데 가서 막 죽여버리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뭐냐면 15,000명 정도 나가는 거 뭐예요?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준비하고 나가서 갖춰서 나갔지. 대마도 정벌도 비슷해요. 외국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 태종이랑 세종이 논의하고 대마도 정벌 나가는 시간이 실록만 보면은 며칠 만에 나가요. 근데 그때 몇 명이 나가냐면 군사는 17,285명이고요. 전함은 227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군량이 65일분이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군도 그렇게는 동원을 못해요. 이미 다 시나리오 짜놓고 준비해놨다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갔다고 봐야지 그거를 정말 그때 순수하게 논의해서 2주 만에 오면 조선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 와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 기록을 너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거지 조금 더 그 체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수체제를 확대시키고 특히 사군육진 개척하면서 영토를 확장해요. 그러면서 여기 중심으로 진보 봉수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축선을 갖추죠. 그래서 이때 세종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세종은 32년간 재위에 있어요. 32년이 있는데 한 15년 이때가 그 사군육진 개척하러 본격적으로 나가고 그 파저강에 정벌 나갈 때입니다. 정벌 나갈 때인데 이때 보면 한 15년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대부분 그 여진족 북방 관련 문제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은 특히 이 지역을 포섭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 정벌을 나가고 이 지역을 지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가려고 그러면 그런 힘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략하고 싶으면 그렇죠. 정보죠.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진 백성들한테 그 여진 부족민들한테 정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정보를 가져오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국왕이시면
정보를 가져왔을 때 거짓 정보를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형까지 안 해도 일단 혼내주겠죠. 막 곤장한 물볼기 한 20대 때리고 거짓말하면 죽어 이렇게 하겠죠. 또는 정말 좋은 정보를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상을 줘야겠죠. 근데 세종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보를 가져오면 일단 상을 줘요. 거짓이어도 그냥 상 준 건 준 겁니다. 대신에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급 정보나 정확한 정보를 갖다 준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상을 줘요. 자,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겠죠. 그 엄청난 아이디어죠. 자,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생각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법을 그 뒤에 왕들은 왜 못 쓰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라요. 돈이. 이후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 세종의 위대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태종의 역할 이제는 뭐 많이 바뀌었죠. 얘기하는데 어느 국가나 재정을 운영하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재정은 적자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가정 살림을 재정적으로 책임질 때 우리 집은 이번에 돈이 너무 남아서 이번 달 행복해 이런 생각하신 적 없죠. 항상 모자르시죠. 그리고 자제분들도 부모님 저 너무 용돈이 충분합니다. 다음 달부터 10만 원 깎아주세요. 이런 못 봤죠. 항상 모자르죠. 네,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항상 국가 재정이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태종 때 가면은 이때는 어떤 기록들이 간간히 보이냐면 창고에 곡식이 너무 쌓여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권하냐면 이거 좀 풀자. 자꾸 쌓아놔서 뭐하냐. 곡식이니까 썩고 쥐나 벌레가 파먹는다.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 그리고 창고가 모자란다. 창고 더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태종은 꽤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꽤 참아요. 꽤 참고 재정을 확보해 준 거죠. 누가 다 쓰냐면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께 다 써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엄청난 업적을 하죠. 엄청난 사업을 하고 다 합니다. 다 좋은데 다 좋고 그 공법이란 거 들어보죠. 공법. 뭐 연분 6등 그 하잖아요. 그 세금제도 개편할 때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요. 1400년대에 몇 명한테 하냐면 10,000명한테요. 10,000명. 만여 명. 지금도 보세요. 설문조사한 거에 10,000명한테 못합니다. 진짜 많이 해봤자 1,000명, 2,000명이에요. 근데 10,000명한테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일단 조사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문항도 만들어야죠. 그거 분석하는 뭐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럼 다 돈이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찾아가려면 뭐 전라도로 가면 뭐 갔다 오는데 한 달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다 뭡니까? 10,000명을 설문조사하려면 그리고 설문조사하려면 반드시 뭘 줘야겠습니까? 그렇죠. 사은품을 줘야죠. 그거 안 주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춘추가 좀 되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 70 넘으셨으니까 이거 무슨 국가에서 뭐죠? 한 작년 얘기예요. 약간 좀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무슨 설문조사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집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굴 찍어서 반드시 저희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저희 아버지가 대신하면 안 되고요. 근데 어머니가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 진짜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몇 번을 보내다가 결국엔 반드시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분은.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얘기를 바꿨대요. 사은품이 있다. 그래서 무슨 사은품이냐 했더니 이마트 5만 원 상품권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장 들어와라. 이제 그걸 듣고 그럴 거면 좀 해주지. 해주시지. 그 고생을 시키고 5만 원이라는 얘기하니까 막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걸 봐요. 근데 뭐냐면 사실 우리도 설문조사 해줄 때 그런 거 하나 안 주면 굳이 해줄 이유가 없어요. 캔커피라도 하나 받아야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재정을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세종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못해요.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사군육준에 개척합니다. 모든 의례, 공법, 제도 다 개편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요? 거기다 전쟁도 나갑니다. 정보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져옵니다. 태종 때 그만큼 확보를 해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종은 자기 자식이나 그 후대 왕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모아주질 못했으니까요. 세조가 왜 세금제도 개편하고 호패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정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하고 싶은데 세조도 좀 나쁜 사람이라 그렇지 능력은 괜찮았죠. 근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럼 단순히 세종이 뛰어난 왕이기도 하지만 어떤 능력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종을 얘기하기 위해선 세종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세종이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럼에도 세종이 대단한 거는
그런 재정이 주어졌다고 다 그 정도의 성과를 내는 건 아니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면서 이 세종 때 이 시스템을 갖췄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이 시스템이고 전란을 계속 겪고 정벌 나가는 시대니까 이 통신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 지역에 있는 최북단의 봉수부터 목멱산 봉수가 이제 최종 그 확인되는 마지막 봉수예요. 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봉수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안 써네. 안 나와 있나요? 그렇죠. 세종 때? 세종 때 5, 6일이 걸렸다고 제가 써놨네?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평균을 얘기한 거고 제가 그걸 잘 못 썼네요. 평균은 5, 6일이 걸렸는데 정말 급할 때는 한나절에 오는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24시간에.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중종 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점점 후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안 와요. 이거 어디 갔어? 이러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왜 파발이 강화되느냐? 봉수제도가 이렇게 한계를 점점 보이니까 한계가 그 방법을 바꾸는 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건 보세요. 지금 그 봉수대 그냥 그림 대략 그려놓은 건데 연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연대는 이제 봉수 올리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여기 밭도 있죠. 살림을 해야 되죠. 여기 가는 거는 다 군사들이고 다 역을 지러 간 사람들이죠. 일반 양인들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처럼 봉수제도가 발전할 수 없다.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적인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봉수꾼을 임명해야 되고 전문적인 봉수꾼이란 건 아예 평생 직업이 뭐라는 겁니까? 봉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직업이 봉수꾼이 되게 해준다는 거는 이 봉수대에서 누구랑 살게 해준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가족과 살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모두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생산력이나 보급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임무가 많으니까 그 봉수대에서 역을 지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겁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힘든 역으로 이 조선시대의 봉수대 또 하나가 뭐냐면 선군, 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수군, 지금을 치면 해군. 왜 힘드냐면 배만 타고 이런 것만 하면 괜찮아요. 배만 타고 군사적인 뭐 지금처럼 군인만 시키면 되는데 선군들은 뭘 시키냐면 수리 당연히 해야죠. 물건 날라야죠. 그 다음에 염전 같은 거 내일 얘기할 염전을 이 성군 보고 니네가 운영해라 이러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운이라고 해요. 조운. 세곡을 운반할 때 이것도 성군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쌀가마니 누구한테 나르라고 그러냐면 성군한테 시키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기부터 되면은 다 도망가요. 막 성군만 시키면. 그러니까 막 계속 도망다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담을 들여줘도 너무 피하니까 이제는 세습을 시킵니다. 성군들한테. 왜냐면 안 오려고 그러니까. 근데 세습을 시키니까 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해지죠. 이 천역이 됩니다. 천역. 이걸 맡으면 거의 사실상 그 천인들이 하는 역이 돼버립니다. 후기에 가면.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조정에서 선군을 해서 점고를 해서 장부를 검사해서 5명 이상의 성군이 도망가면 그 관리를 장수를 파직시키겠다 하는데 그래도 못 막습니다. 워낙 도망가니까요. 힘드니까. 근데 여기도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수대는 단순히 불만 피우는 게 아니라 후망을 하고 관망을 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기를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누가 움직이냐면 척후병 들어보셨죠? 척후병이 전투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때도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탐군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채탐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척후병이 이런 라인을 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GOP 라인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라면은 채탐군은 수색대 저기 DMZ 들어가서 수색하고 매복하는 그러니까 훨씬 위험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변장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사냥꾼처럼. 군인인 거 알면 전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다 어떠세요? 위험하고 힘들죠.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둘 거냐?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해줍니다. 일단 겨울에 옷도 좀 보내주고요. 왕이 음식도 좀 보내주고 또 뭐를 주면 지금도 좋아합니까? 이런 역을 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중요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군인들한테 뭐 그죠, 휴가죠, 휴가. 휴가일을 늘려주는 겁니다. 채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공 세우면 더 주고 아니면 채탐을 하거나 척후병, 봉수대 하는 사람들한테 휴가일을 더 주는 거죠. 며칠씩 휴가해줘라. 4일씩 휴가해줘라. 이러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용기 100배 하죠. 비슷합니다. 예. 척후병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네가 아예 보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즉 봉수는 그 대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대를 감시하면 여기 또 다른 군사 병력들이 있겠죠. 봉수군 말고. 이 병력들이 이렇게 정찰을 도는 것 정도는 척후병입니다. 그걸 척후하는 행위라 그래요. 일반 부대에서. 감시 돌잖아요. 일반 부대도. 채탐은 뭐냐면 아예 수색대나 특공대처럼 임무를 부여받고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색대 같은 데는 DMZ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오잖아요. 그 수색 가면 북한군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가면 없죠, 물론. 제가 수색대 출신이라 잘 알아요. 그래서 없죠. 그거 만나면 큰일 나죠. 만나면 큰일 나는데 하는데 뭐냐, 그렇게 아예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채탐군. 그래서 이 채탐은 임무를 보직을 받은 겁니다. 채탐군이고 척후병은 이제 그런 식의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 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척후병 해야죠.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척후병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돼요. 어떤 부대나 진영에서 이 사람들 운영하면 다 척후병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자꾸 후망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봉수대에서 감시하고 있다니 후망입니다. 후망. 근데 척후는 직접 나가서 움직이면 척후죠. 채탐은 아예 채가 몸소 체득하는 그 채자입니다. 탐은 탐지하는 거죠. 직접 가서 탐지하고 오라는 거죠. 이게 위험하죠. 위험하고 가장 위험한 역할들.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엔 채탐이 잘 안 보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조선 후기에 가면 여진 지역이 없어지죠. 거의 다 청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병사를 보낼 수 없는 게 제일 큰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규정은 있는데 사실상 없어지고 척후병, 그다음 봉수대만 남게 됩니다. 중기 이후에 가면.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50분 다 됐네요. 할 게 좀 더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북방 진출을 위한 전쟁 시대에는 평균이 5, 6일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빠를 때는 한나절, 하루 반나절이면 이게 연락이 도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때 보면 태종 때 보면 어떤 일이냐면 긴급한 연락을 갖고 제주도에서 한 열흘 만에 와요. 열흘 만에 오니까 큰 상을 줍니다. 빨리 왔다고. 긴급한 정보를 빨리 전달했다고. 근데 이 중종 때 이후부터는 이 전쟁이 덜하고 이 분위기가 뭐라 그러죠? 아주 그 태종 때, 세종 때, 세조 때처럼 전쟁의 분위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봉수꾼도 자꾸 어쩌니까 피역을 하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임무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들다는 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기 힘든 겁니까? 봉수꾼 힘들다, 성군 힘들다라고 계속하고 불만이 많고 안 하려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태도가 조심스럽게 되겠죠. 왜? 그렇게 또 했다가는 도망가거나 해버릴까 봐. 남아있는 것만도 고맙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죠. 점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수의 유용성에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 뭘로 바꾸자? 파발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현실화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목멱산 봉수고 여러 가지 5호로가 있었다고 가장 큰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요. 조선 전기에는 또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지도가 그려진 게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아까 이건 얘기입니다. 육진 경우 이 한창 때는 오후에 봉화 올리면 저녁 해질 무렵에 경봉수 직전 아차산 봉수, 목명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한나절에 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대략 5-6시간이 소요된 건데 그럼 1시간 동안 얼마가 온 거냐? 550km, 1400리로 계산하면 110km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럼 그 속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조 때 기록에 따르면 그렇죠. 12시간이면 더블로 가는 거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한계,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의 신속한 전달이지만
내용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가 나오고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파벌 제도가 강조되고 전파, 전신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실제로 전화가 오고 하는 순간부터는 봉수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10분을 늦게 시작했는데 또 정시에 끝나라고 하니까 좀 쫓겼네요.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좀 늦게 끝내네요.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마 좀 내용이 어렵고 좀 딱딱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예. 우리가 이제 봉우제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봉우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화산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시와지구 개발하면서 다 바다로다가 없어졌거든요. 또한 오이도에는 봉수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에 아니면 인천이나 화성이나 핀백 이쪽에 해안가에 봉수대가 혹시 아십니까? 그거를 제가 원래 요구를 받았어요. 그걸 해달라고. 네.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정도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되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정도는 알려져 있는 거고 근데 제가 그럼 그 이상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 처음 강의안 짤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그게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있었다는 거는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봉수대가 거의 다 없어졌죠. 지금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 양산에 있는 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여기 그 수원 봉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 남아 있고 더군다나 아예 지금 완전히 바다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발굴이 됐으면 발굴 조사 사업이 다 진행이 됐어요. 모든 봉수대는 남아 있는 데는 터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남아 있었다면은 그 조사 사업에 포함이 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텐데 이게 아예 좀 덮여버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제가 충분히 찾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정도 이상을 못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또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못 할 것 같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